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노무사, 2026년 노무사 대비하기 위한 경영학 강의를 맡은 정순진이라고 합니다. 실러버스에도 제 양력이나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간단히 제 소개를 좀 해드려 보면, 저는 1995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95년도에 시작했던 강의가 공인회계사 대비 경영학 강의를 했고, 그거를 10년 정도 했고요. 그때 회계사 분야에서 제 책이 거의 바이블처럼 그렇게 이제 학생들 많이 공부했고, 곧 95년도부터 2005년까지 준비한 CPA들은 다 제 책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학원을 아예 설립을 했어요. 공기업 준비 학원을 아예 차려가지고, 그 공기업이라는 거 안에 경영학 과목이 메인 과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사 과목에는 경영학이 주변 과목인데, 공기업은 또 메인 과목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차려서 한 10년 정도 학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를 제가 이제 노무사, 그 다음에 감사직 7급, 그 다음에 이제 군무원, 요런 쪽으로 제가 지금은 이제 또 강사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양력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생 때는 회계사 시험을 또 준비해서, 회계사를 고시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거기도 한 4, 5년 정도 제가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이력이 뭐냐면, 제가 직접 공부도 해봤고, 학원 원장도 해봤고, 그 다음에 선생도 해봤고, 교사도 해봤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 세 가지의 목표가 다 똑같이 최단기간 합격이에요. 무조건 시간이나 비용을 줄여서 합격하자. 그러니까 목표는 합격이고 투입은 최소화시키자, 이게 목표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회계사 시험 1차 시험에서 제가 76점을 맞았었는데, 그때 그게 거의 차석 정도 되는 그 정도 점수였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1차 시험, 객관식 시험에는 제가 가장 최적화됐다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방법이나 문제 푸는 방법이나 이런 건 제가 어떤 사람보다도 제가 자신이 있고, 제가 학생 때도 그랬고, 이게 선생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할 때도 문제 푸는 요령 이런 것들 전달하는 건 진짜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단기간 합격 요령을 학생 때부터 선생 때, 원장 때까지 계속 학생들하고 적용하면서 매년 리바이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 써보고 좋은 건 계속 살리고 안 좋은 건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짜리 공부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은 그냥 수업을 안 하고 제가 그동안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공부 요령, 요걸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편하게 한번 보시고 1시간 정도 걸릴 건데, 좀 짧게 하면 한 5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수긍이 가고 도움이 되시면 채택하시고, 여러분 방법으로 1년 동안 써먹으시고,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참고만 하시고, 다 각자 개성이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이 방법이 좋다라고 절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1교시만 수업 없이 공부 요령을 제가 그동안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7월에 오신 분들은 되게 행운인데, 왜냐하면은 공부는 어떤 분들은 내년 1월에 시작하겠다 이런 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공부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무조건 7월에 시작한 사람보다는 불리합니다. 공부라는 거는 그냥 절대 공부량도 필요하고 먼저 접한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1년짜리 계획을 짜서 움직이는 거하고, 1월에 들어와서 이렇게 남은 그때 또 우리가 1차가 5월 달쯤에 있기 때문에 거의 한 4개월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천재라도 4개월 안에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요거를 8개월, 10개월 이렇게 늘려놓고 나면은 얼마든지 여유 있게 하면서 또 좋은 점수 맞을 수도 있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없을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2교시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7, 8월 강의랑 1, 2월 강의가 달라지거든요. 왜 달라지냐면은,
똑같이 이제 둘 다 기본 이론이라고 말은 돼 있지만은 요번 7, 8월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왔다 치고 합니다. 0부터 하면 0부터. 그리고 1월에 오신 분들은 이제 7, 8월을 들었다는 가정하에 합니다. 똑같은 기본이지만. 그리고 거긴 좀 더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 거 갖고는 좀 부족해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7, 8월 들으신 분이 1, 2월에 와서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반복 효과도 있으면서 좀 더 확장하거든요. 그래서 요 공부 요령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7, 8월 강의만 하고 1, 2월에 오신 분들은 그냥 동영상 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와서 하려면 또 안 맞아요. 제가 들어보시면 알지만 좀 장기 공부 요령이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공부 요령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모든 시험은 합격하려면 이 세 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론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론 이해. 두 번째는 문제 푸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푸는 능력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실전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합격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이론을 잘 이해하고 있어도 문풀 능력이 없으면은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문제를 못 풀거든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니까 이거랑은 별개고, 제가 계단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론을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 푸는 능력으로 올라가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실력이. 이건 실력 차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 푸는 능력 갖고 있는 사람과 이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예 별개예요. 그러니까 요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문제 푸는 능력은 굉장히 높지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회계사 공부를 학교 안에 고시반에서 했거든요. 정진초라는 고시반에서 했는데, 그때 보면 저보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제 푸는 능력은 뛰어나서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런 선배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은 합격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진짜 실력은 좋은데. 그 일은 뭐냐면 이거랑 이것도 별개거든요. 문제 푸는 능력과 실전에 들어가서 점수가 나오는 건 또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실전 연습을 해봐야 돼.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면 돼요. 연습을. 제 생각으로는 한 짧으면 한 5회, 뭐 길면 한 10회 정도를 하시면 충분히 갖춰집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론 이해를 먼저 하고 문제 푸는 능력을 갖추고 실전 연습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얼마 걸리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요 이론 이해하는 데는 2달이면 충분합니다. 2달. 이 2달이 2개월 걸린다는 뜻이 아니라 2달 분량이 필요한 거예요. 2달 분량.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학에 2달이면은 뭐 노동법은 좀 더 양이 적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해봐서. 어쨌든 그것도 한 2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 정도 절대량이 필요해요. 절대량이.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능력 키우는 건 한 달이면 충분해요. 한 달 정도 분량이 필요해. 한 달 정도.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은 한 2주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짧으면 5일, 뭐 길면 2주 정도는 충분하거든요. 그럼 이제 요 정도, 한 3개월 반 정도를 투입하면은 한 과목은 합격 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나옵니다. 충분히. 그래서 지난주인가가 이제 군무원 시험이 있었는데, 그 공부한 학생이 이제 요번에 시험 본 학생이 저한테 와서 100점 아니면 뭐 96점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친구는 이걸 다 1년간 거쳐왔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과목도 그 정도 나와주면 반드시 합격인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내가 준비하는 과목이 3과목이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다가 3을 곱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시험을 봐도 합격합니다. 어떤 시험을 봐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 공부 요령이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나눠드린 추가 유인물에 보시면 거기도 6단계 공부 요령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아이고, 그게 뭐 동영상 보셔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오늘은 그냥 실전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격을 하려면 6단계로 나누어서 꼭 거쳐야 돼요. 이게 6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뭔가 하자가 생겨서 어렵게 되는데,
이 6단계 중에 앞에 3단계가 뭐냐면은 이론을 정리한, 이론 이해하는 단계, 이론 이해하기 위해서 3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2단계가 문제 푸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단계는 실전을 연습하는 단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중에 이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왜 3단계를 또 거쳐야 되느냐 하시면은, 공부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보다 넓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보다 깊게 하셔야 돼요. 이 2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보다 넓게, 보다 깊게. 특히 1차 시험은 보다 넓게도 필요해요. 2차 시험은 보다 깊게가 필요한데, 1차 시험은 보다 넓게가 필요한데, 이 보다 넓게가 뭐냐면은 보다 넓게 뭐냐면은 출제자가, 우리 공부하다 보면 지엽적인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공부하다 보면 시험 보면 경야가 아닌 것 같은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요번에 군무원 시험에도 그런 게 막 몇 개가 나왔는데, 이런 거를 내면 인간도 아니다. 이 교수, 출제자가 이런 걸 내면 너무 비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까지도 공부를 해야 돼요. 보다 넓게, 최대한 넓게. 오지랖 넓다고 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이렇게 관여하면서 이런 것도 경향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넓혀놓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할 건데,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시험 날짜가 가까이 옵니다. 내년도 3월, 내년도 4월, 뭐 내년도 5월 이렇게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는 요거 보다 넓게라는 건 이제 지엽적인 문제까지도 생각하는 것인데, 이런 거를 공부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절대 안 생깁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중간에 문제도 풀고 모의고사 풀고 그러다 보면 다 머릿속에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걸 다 알거든요. 그러면 수업해 보면, 제가 중요한 거 수업하면, 또는 이제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내가 틀렸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천추의 한이기 때문에 그거 진짜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안 중요한 거다라는 선입견이 생기면 막 무시해요. 왜 저런 것까지 하지? 필요 없는 거 왜 시간 낭비 아니야? 이런 생각 할 때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남는 날짜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볼 틈도 없고 마음도 안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안 보면 끝까지 안 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시험장 가보면 그런 게 툭 나와. 아, 구석에 있던 거 이거. 맨날 그냥 지나쳤던 거. 이런 거 나오면서 후회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는 깊지도 않잖아요. 깊지도 않은 건데 이걸 그냥 내가 경시해. 평소에. 그러다 보면 그게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요. 결국 공부하신 분들은 한 문제 차이로 합격 결정되는 거,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커트라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있겠어요. 요즘에는 또 노무사 준비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점수 한 단계마다 몇백 명씩 있을걸요? 그렇죠? 특히 그 커트라인 근처는 더 많을 거예요. 몇천 명 있을지도 몰라요. 한 문제가 그렇게 소중한데 그걸 내가 놓쳐버려. 안 해. 아예 안 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럼 보다 넓게는 그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일단 중요합니다. 출제자 의도 파악.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런까지도 낼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짐작하셔야 되는데, 이 출제자 의도 파악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출제자에게 출제를 의뢰할 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기업 쪽에서 저한테 출제를 의뢰받아서 출제한 게 꽤 많아요, 제가. 내가 서약을 했기 때문에 어느 공기업 언제 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까지 의뢰 들어온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러면 2가지를 반드시 요구해서 서약서 쓰게 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요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최근 3년치 기출을 주면서, 예전엔 비공개였거든요. 지금도 비공개예요, 공기업은. 그러니까 최근 3년치 기출을 주면서 이걸 참조해서 요 정도 수준에서 내주고 이 정도 포션에 맞게 내주고 기출 문제랑 겹치면 안 된다 하면서 상위 예를 들어서 10%, 20%
하가 20%, 하가 20%, 뭐 중이 만약에 60%다. 64, 맞죠? 이 정도를 요구했다고 칠게요. 이 정도 요구했다. 원래는 이게 바뀔 경우도 많아요. 자, 이렇게 요구하면은 출제자는 출제자는 여기를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중이나 하는 그냥 뻔한 거 너무 쉬운 거 있잖아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걸 일단 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신경 쓰는데 상을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전공을 위주로 냅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은 좀 이따 소개하면은 8개나 9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내 전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전공자다 내가. 그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학문이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선생들은 회계는 학문도 아니라 생각해. 그건 스킬이지 무슨 그게 학문이냐. 그럼 그런 거 진짜 쉽게 내. 요번에도 군무원 보니까 뭐 분계 정도밖에 안 나와요. 분계 정도. 그리고 뭐 딴 거 되게 어렵게 내고 자기 전공은 요렇게 해서 상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재를 참조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전공은 자신 있지만 남의 전공은 모르잖아요. 공부하는 지 뭐 몇십 년 지났기 때문에 교재를 참조하는데 이론서 참조할 때가 있고 문제집을 참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론서 참조하면 그래도 좀 양심 있는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서는요, 예산을 줍니다. 예산을 한 과목당 한 5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책을 마음대로 사서 영수증만 제출하면은 사서 이제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문제집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론서 참조해서 문제 내는 사람은 이론을 이렇게 읽고요. 이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경영 전략을 한다. 그럼 이렇게 읽고 나서 여기서 내 생각에 중요한 걸 몇 개 발췌해서 문제를 만듭니다. 만들죠.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권위 있는 시험일수록 만약 출제자가 출제 오류가 생겼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만약에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래서 이게 바뀌었다. 답이 바뀌었다든지 올답 처리됐는지 그러면은 이 전문가는, 이 선생은 그 업계에서는 소문이 다 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냥 소문도 나고 일자리도 잃고 안 좋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경 많이 쓰지. 그래서 요렇게 낼 때 내용을 갖고 이해해서 내기보다는 표나 그래프 같은 걸 참조할 때가 많아요. 그럼 명확하거든. 표가 딱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참조해서 문제를 만들게 되고, 문제집을 참조한 사람은 좀 양심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중에 그대로 베끼는 사람도 있고 약간 수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실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문제 하나당 얼마 주느냐에 따라 달라서, 문제 하나당 5만 원 주냐 10만 원 주냐에 따라서 정성이 달라져. 어떤 사람은 조교시키고, 그렇죠?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응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상해 문제를 만드는데, 상해 문제 만드는 요령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만든 요령이 하나는 뭐냐면은 주요 주제를 깊게 내면 어려워져요. 중요한 주제 다 아는 거, 이거를 깊게, 여러분 치면 2차 시험용 이런 거 1차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고, 또 두 번째가 지엽적인 주제를 예를 들어서 정의만, 뭐 용어 정의만 이렇게 내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자기 전공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자기 요즘 얘기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남의 전공은 공부한 지 오래됐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낼 가능성이 높은데, 또 하나, 이 출제자가 누구냐도 되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을 계속 학생들하고 이 이론도 같이 공유하고 문제도 만들어보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의 수준도 알고 요즘 트렌드도 알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게 문제 만드는데, 출제자 의뢰를 받을 때 조금 경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 같은 경우는 자기 전공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붙은 무슨 뭐 그 시험에 최근에 붙은 뭐 신입사원이라든지 노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출제를 의뢰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주로 참조할 때가 많아요. 창조는 못한다고 봐야 돼. 창조는 할 시간도 없고 돈도 아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자, 초짜들은
상에다가 20% 만들어달라 요구하면 20%를 만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보다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상이라고 생각해서 냈는데 학생들이 다 풀어가지고 평균이 막 85, 90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나중에 총평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출제 의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 실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초짜들은 이걸 높게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자기 전공은 매우 어렵게.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출제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도로 전문화된 사람이 내지 않으면은 이게 안 지켜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상을 낮게 내려는 의향이 높겠어요? 생각보다 높게 내는 의향이 있겠어요? 내가 출제 의뢰 받았어. 나 실력 있는 사람인 거 증명하고 싶어. 이 업계에서 소문나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좀 독창적인 문제 넣으면서 좀 어렵게 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초짜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둬서 우리가 어차피 상 갖고 변별력이 생기는 거니까 이 부분을 대비해야 되는데 보다 넓게는 요거용이에요. 요거용.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걸 시험에 내면 인간도 아니다. 선생도 아니다. 라고 생각한 진짜 이상한 문제 있잖아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신문에 나오는 거 이런 거. 신문에 나오는 거. 요즘에 그 상법이 개정되고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출제자도 알기 때문에 내년 시험에 낼까요? 안 낼까요? 내고 싶은 조건 확 올라갑니다. 그죠? 상법 개정, 뭐 주주의 권리를 뭐 더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상법 개정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대비하지 않으면 그런 건 이제 지역적인 주제가 아니라 최근 주제죠. 최근 이슈. 요것도 간단히 낼 거예요. 최근 이슈.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하려면 어떻게 된다? 좀 오지랖이 넓어야 된다. 신문에서도 좀 발췌하고, 그러니까 밥 먹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들은 얘기 좀 메모해 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런 것들까지 대비가 되려면 보다 넓게 준비하는 게 좋다. 보다 넓게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좋으냐면은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좋아요. 서브노트 만드는 게 좋은데 이 서브노트라는 게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옛날 고시 준비하던 분들은 서브노트를 단권화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단권화. 이게 뭐지? 여러분도 아마 2차 시험용으로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여러 개를 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민법 그러면 예전에는 뭐 권영송 교수의 민법, 또 누구의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 뭐 연대 교수, 고대 교수가 책들이 다 교과서가 있는데 보시면 그 교재 안에 갑설, 을설, 다수설, 소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주장들이. 그거를 하나로 다 모으는 거예요. 책을. 그래서 복사해 갖고 끼워 놓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꺼워져. 그걸 단권, 옛날 고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권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권 안에서 다 보게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간 낭비고 객관식 준비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브노트는 요약하여 자기 손으로 널널하게 만드는 거. 이게 우리의 서브노트 방법이에요. 시험용으로.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저희가 경영자를 이렇게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수업 들어보시면 알지만 1교시에 판서를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딱 하고 한 교시가 끝나요. 그러니까 한 교시마다 한 판 정도가 노트 정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다 베끼면 여러분 그대로 베끼면 그게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선생이 적고 있는 걸 계속 나도 받아 적고 있어. 공부 안 됩니다. 그죠? 눈하고 손만 움직이지 머리 안 움직입니다. 뇌는. 그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판서는 제가 뭐 사진을 찍어도 된다고 하거든요. 사진 찍어도 되니까 나중에 봐도 되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를 요약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않으면 요약이 안 되거든요. 제가 1시간 떠든 거를 1시간 분량 다 적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약 한 5에서 10줄? 요 정도로 딱 끝나야 돼요. 1교시 수업 들은 거가 5줄에서 10줄 사이로 딱 끝나버려야 돼. 요약이.
그러려면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걸 내가 걸릴 능력이 돼야 돼. 중요한 게 와야지. 안 중요한 것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머리를 쓰게 되죠. 받아 적는 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사진 찍고. 그러고 나서 다 적지 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진 찍거나 가위질하거나 옮겨 적지 말고 손으로 적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천천히 머릿속에 논리적 구조가 연결이 되면서 내 머리에 남는 것이지, 갖다 끼워 넣으면 건 전혀 머리에 안 남아요. 자기 손으로 해야 되고, 널널하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여기만 정리하고 여기가 공란으로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한 요 정도만 적고 여기는 공란으로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노트에 이렇게 30 노트면은 여기는 적고 여기는 공란으로 해서 넘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공란이 필요하냐면은 제 수업 들어보시면 알지만 오늘부터 시험 전까지 미니멈 6회독을 합니다. 미니멈. 이론도 지금 7, 8월 과정도 있지만 1, 2월 과정 또 돌잖아요. 그렇죠? 문제풀이도 여러 바퀴 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바퀴 돌거든요. 그걸 계속 따라오면 6회독을 하는데, 그러면 오늘 적은 거 외에 다음 2회독 때 적을 거,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다가 생긴 거, 이런 걸 여기다가 추가할 자리가 생겨요. 근데 연관된 걸 추가시켜야 돼. 주제가 연관된 거. 그래서 고시한 분들은 맨 처음에 할 때 뭐부터 하냐면 목차를 외웁니다. 아예. 목차를 외워놓고 모든 내용이 목차 안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 놓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2차 시험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2차 논술 잘 하시거든요. 맞죠? 2차 선생님들이 아마 그렇게 가르칠걸요. 목차 먼저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1차 과목도 마찬가지지. 목차를 알고 있으면 뭔가를 오늘 들었어요. 아, 이거는 1페이지에 있는 요 자리랑 연결된 거야. 여기다 써놔야 돼, 손으로. 그리고 요거 문제 풀다 보면 또 새로운 거 나오잖아요. 써놓는 거지. 그러면 다음에 이해도가 풀되면 이걸 연결해서 보기 때문에 훨씬 풍부해지고 이해도도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란해야 되고, 공란 이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더 널널할수록 좋아요. 그래야 더 쓰고 싶은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브노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브노트는 한 번에 완성 안 됩니다. 쓰다 보면 마음에 안 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써도 돼요. 다시 쓸수록 더 유리해요. 더 조직화되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고 새로 하세요. 동영상 어차피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브노트를 만드시면 되겠고, 자, 보다 깊게는 뭐냐면 요거는 주요 주제만 주관식 용어로 정리하는 거예요. 주요 주제만 주관식 용어로. 어차피 여러분 2차가 있기 때문에 주관식이 정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잘 써야 되잖아요. 시간 안에. 글씨체도 중요하고 목차도 잘 잡아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 그러면 요거는 요걸 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는 선생도 있어요. 그리고 노무사는 영향을 좀 덜 받겠지만 공무원 시험은요, 정권 바뀔 때마다 기조가 바뀌어요. 출제 기조가. 근데 이제 올해부터 들어온 얘기가 기본적인 걸 깊게 내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렵게 내는 문제를. 그럼 그걸 대비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주요 주제는 몇 개냐? 주요 주제는 작으면 10개고 많으면 30개예요. 한 과목당.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경영학에서 주요 주제 10개만 찝어달라 그러면 딱 10개 찝을 수 있고요. 그럼 과목당 1개씩 가야겠지. 1개나 2개. 한 30개 정도, 과목당 한 2, 3개 정도 찝어드릴 수 있겠지. 2차로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한테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사나 조직 같은 거 공부하실 때 찍어달라면 저도 찍어드릴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많이 하는 분야니까. 그런 게 딱 적으면 10개, 많으면 30개인데, 이거는 누가 옆에서 툭 던져도 뭐에 관해서 논해라. 그래서 혼자서 말로 한 5분 이상 설명할 수 있거나 글로 한 25행 이상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서론은 뭐고, 결론은 뭐고, 요즘 이슈는 뭐고, 뭐 대안은 뭐고, 이런 것들을 쭉 술술술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주요 주제는. 이렇게 대비하시면 1, 2차 동시에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뭐냐면 이거를 그 흐름도를 만드는 거예요. 흐름도. 흐름도를 만드는 겁니다. 흐름도도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기 손으로, 스스로, 자기 손으로 만들고 과목당 1페이지가 되도록,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오도록
흐름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노무사용으로 만든 얇은 책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만든 두꺼운 책이 하나 있어요. 경영연습이라는. 그 책에는 그 각 챕터마다 제가 흐름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그 참조 안 하셔도 돼요. 네, 과목당 한 페이지를 만드는데, 얘는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은, 요거는 시험장에 들고 갈 거예요. 시험장에 들고 가는 용도예요. 시험장에. 그 시험장 가보시면은, 만약에 9시까지, 그러니까 9시부터 시험이고 8시 30분까지 입시를 해야 되고, 뭐 7시 반부터 이제 문을 열어준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가보시면 참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 아주 일찍 와서 이 배낭에다가 두꺼운 책을 몇 권 가지고 와서 계속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쫙. 그죠? 마지막에 본 거, 뭐 초치기해서라도 뭔가 맞출 수 있다는 생각, 일념하에 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떨어집니다. 공부가 덜 된 사람이에요. 딱 와서 이거 한 장 펴놓고 계속 보는 사람, 이 사람 붙는 거예요. 다 끝난 거거든, 요약이. 그래서 전체 과목이 한 페이지로 줄어들려면 진짜 나한테 약한 부분, 나한테 중요한 부분, 이런 거 몇 개만 나와서, 이것도 하나가 더 있으면은 1페이지를 암기 요령을 넣어서, 암기 요령. 그동안 내가 1년 동안 공부해보고 문제 풀어보니까 내 약한 부분, 틀리는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 틀리거든요. 그걸 내가 정포하기 위해서 한 번 시간을 두고 암기 요령 같은 걸 만들어놔요. 근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나거든. 이게 계속 반복해서 암기 요령 갖고 있으면 문제 나오자마자 바로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외운 게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신할랄료 계명 거가강, 이걸 제가 중학교 때 외운 건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뭐냐 그러면은 영어에서 이트 형법. 이트가 쓰이는 거, 시간, 날씨, 날짜, 요일, 계절, 명암, 거리, 가주어, 강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두면은 이게 파워풀한 거거든요. 근데 친구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줘도 이걸 읽고 자기 내재화할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해요. 이건 그냥 나만의 거거든. 그러니까 1년 동안 해야 될 게 뭐예요? 시험장 들어가서 아침 1시간 동안에 한 번 다시 리뷰해갖고 머릿속에 딱 넣고 시험 볼 수 있게끔 이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1년 동안. 어떤 분들은 이 순서대로 가도 되지만 어떤 분들은 3개를 동시에 하셔도 됩니다. 실력이 되시면 그냥 동시에 하세요. 한꺼번에 3가지를. 흐름도도, 그러니까 제 수업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A4 말고 A3라고 그러나? 좀 큰 거 있잖아요. 16면, 이렇게 큰 거. 16면이 아니라 8절지, 4절지 말고. 큰 거를 놓고 직접 이렇게 쓰는 친구를 제가 봤거든요. 흐름도를. 그 친구 붙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공기업할 때인데 이 친구는 도로공사 준비하던 친구인데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을 머릿속에 잘하신 분이 붙는 거예요. 자꾸 막 책을 펼쳐놓고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때는 늘려야 되지만 자꾸 줄여나가는 거예요. 해야 될 거를. 암기된 거, 이해된 거 버리고 어려운 거, 새로운 것만 자꾸 집어넣고, 그러면서 외우는 요령까지 해갖고 딱 요약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한 페이지 넘으면 절대 안 돼. 그건 요약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만드는 게 이론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이해가 됐어야지만 그 중에서 좀 암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능력 갖추기 위해서 4단계는 뭐냐면은, 이거는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거고요. 요거는 연습 문제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문제. 이렇게 2가지 단계인데, 그 기출 문제 분석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출제 포션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무사 시험이 지금 아직 딱 정확히 방향을 못 잡은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25문제에서 40문제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제가 예고하기는 40문제가 되면 무조건 구석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를 내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장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작년보다 더 쉬웠어요. 올해가. 그런데 이제 항상 시험은 쉬웠다는 평이 나오면,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나오니까
그럼 내년에는 좀 어렵게 내달라고 요청하거든요. 아예. 조금 작년에 좀 쉬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만들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어려질 수 있는데 어려운 것이 이렇게 어려질지는 그 선생의 실력이나 마인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출제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린 둘 다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자, 그러면 노무사 기출분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패턴이 있어. 노무사가 좋아하는 패턴이 있고 노무사 시험 특성상 1차랑 2차 겹치는 과목이 2개나 있잖아요. 2차랑 2차가 겹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수위 조절을 좀 할 수가 있어요. 2차 중에 중요한 거를 좀 수위 조절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찾아갖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주변 시험,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CPA,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군무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직도 있고, 그 다음에 가맹거래소도 있고,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도 있고, 쭉쭉쭉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도 역시 최근 한 2, 3년, 넓게 보면 3년 정도를 다 봐가지고 요즘 트렌드가 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출제 의뢰 받으면 그 부담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실수 없이 문제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시간 낭비 안 하고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새로운 거,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 이걸 보게 돼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다 보지? 보면서 요거 요즘에 주로 나오고 중요한 거구나, 요렇게 문제 나왔구나 참조해서 조금 양심 있으면 응용할 거고, 그죠? 양심 없으면 베낄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조해야 돼. 우리 노무사 기출은 당연히 봐야 되고, 난이도도 봐야 되고, 포션도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용입니다. 특히 최근 트렌드. 근데 이건 다 제가 해드려요. 수업 시간에 다 소화가 돼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수업만 따라오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연습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주요 주제만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주요 주제만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면 반복해서 푸는 것이다. 그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의욕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의욕이 있냐면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다. 2천제, 3천제, 5천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면 되게 유리할 거다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오해입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고3 때나 재수할 때 보시면, 그러니까 상반기 1월부터 한 6월까지는 주요 과목 위주로 공부합니다. 요즘에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저 때 보시면 국영수, 요즘엔 언수회 위주로 해서 쭉 공부하고 7, 8월 되면은 이제 암기 과목을 봅니다. 암기 과목, 국사든 사회문화든 이런 쭉 보잖아요. 그러면 여름방학쯤 되면은 각 출판사라든지 각 학원에, 좋은 학원에서 문제집을 한 권씩 냅니다. 그렇죠? 옛날로 치면 종로학원, 대성학원, 그 다음에 학평,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비상,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디딤돌,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여름방학 때 머리 싸매고 한번 공부할 생각으로 국사 하나만 예를 들면 각 출판사 거 국사 문제집을 다 삽니다. 부모님 쫄라가지고 산 다음에 그럼 한 10권 된다고 칠게요. 그럼 여름방학 내내 계속 넘기면서 1번 문제 보고 답 보고 해설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이러면서, 그러면 금방금방 봐요. 문제 보고 답 보고 해설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한 20권을 뗐다 쳐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시험 점수가 잘 나올까?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집을 반복해서 봐봐야 똑같은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지만, 답까지 똑같고 선답까지 똑같으면 풀 수 있지만 조금만 응용하면 허물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이 주요 주제는 꼭 나오니까 이거를 다양한 방법 풀면서 여기서 실력이 생겨요. 문제 푸는 능력이 이제 생기는데, 그 예를 들면은 저희가 공부하는 과목 중에 재무관리, 회계 이런 거 있잖아요. 재무나 회계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무나 회계를 푸는 방법이, 같은 문제를 푸는 방법 몇 가지가 있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은 첫 번째는 정의에 의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는 보기 간의 상관관계로 푸는 방법이고, 상관관계 푸는 방법이 있고, 공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그래프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또 출제자의 의도를 갖고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 공식도 한 문제 푸는데 여러 가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용하는 방법이. 그런데 문제집에 보시면 어떤 문제는 이 방법을 풀었어. 학생은 이 방법만 갖고 그냥 넘어가. 실력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절대 안 오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 하나를 놓고 이 방법을 다 해보고 이 중에 나한테는 이 방법이 제일 좋아. 그거를 결론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패턴이 나오면 이렇게 풀겠다. 나의 방법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우리 노무사 시험의 제목이 너무나 쉽잖아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고 푸는 방법도 딱 정형화되어 있는데 누가 더 빨리 푸느냐 얘기는 실수하지 않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이론도 더 탄탄해지고 문제 푸는 능력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언제 이걸 다 하냐? 다 하지 마시고 주요 주제만 하자는 거예요. 주요 주제는 10개에서 30개인데 이 주제별로 객관식 문제를 만들면 적으면 3문제, 많으면 5문제 정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한 주제별로. 한 주제의 객관식 문제는 3문제나 5문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적으면 30개밖에 안 되고 많으면 150개 되잖아요. 이 정도 못 하겠어요? 1년 내내? 그러면 이거 학생들은 보통 많이 풀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차라리 여기서 그냥 다양하게 준비해 놓는 게 나아요. 내 손으로. 요번에 기출문제로 긱경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긱경제. 긱이코노미란 말 들어보셨죠? 그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생소하다 그러면 찾아보면 돼. 그리고 써놓으면 돼. 그러면 되는 것이지 계속 여기서 뭐 3천제 풀고 그러고 있어봐야 그 문제 안에는 중복되는 것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책 하나 가지고 반복해서 보는 게 항상 유리합니다. 그렇게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 수업 시간에는 이걸 다 해드려요. 문제별로 그냥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풀이법을 다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 중에 좋은 걸 채택하셔라. 왜냐면 어떤 분들은 논리적인 사람들은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푸는 게 좋고 수학이 좀 빠른 분들은 이렇게 좋고요. 추상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런 게 좋아요. 그래프 딱 그려보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 그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요게 강하고 어떤 요게 강하고 요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보셔야 된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 실전 연습은 모의고사인데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하면 돼요. 실전처럼.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적으면 한 3회에서 5회 정도를 실전처럼 해보시면은 물론 이제 올해 시험도 봐보셨고 이런 분들은 그게 머리에 생생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건데 올해 처음 도전하신 분들은 이거 안 해보면은 아무리 내가 실력 있어도 현장에서 만나는 갖가지 수많은 뭐라 그러지? 예를 들어서 장애물들이 많아요. 실제 시험장에서 만나는. 그거를 일일이 잘 지혜롭게 극복하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이런 거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런 거를 평소에 연습해보면 극복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실력이 100이다 칠게요. 그러면 시험 보면 그 점수가 100보다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죠? 뭐 90이나 80이 나올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거지? 시험장에서의 외부 변수 때문에 그래요. 시험장에서 만나는 외부 변수, 또 내부 변수도 있긴 해요. 이런 게 나의 점수를 깎아먹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걸 극복해서 100을 만들어야 돼. 그죠? 찍어서 맞출 생각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부하신 분은 찍을 문제도 별로 안 나와요. 찍을 문제가 별로 없어. 대부분 다 봤던 거기 때문에 능력으로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실력만큼만 나와라. 그럼 예를 들면 시험장에서 많은 외부 변수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저도 어렸을 때 진짜 시험 보러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제 경험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최고 안 좋은 첫 번째 변수가 뭐냐면 지각하는 거예요. 시험장 지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8시까지 입실인데 7시 58분에 교문을 통과하고 있다. 내가 만약에.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교문까지 뛰어왔을 거예요. 보나마나. 엄청나게 막
긴장하면서 걱정하면서 뛰어왔을 거고 땀 뻘뻘 흘리고 겨우겨우 내 시험장 찾아갖고 좌석 찾아갖고 앉으는데 막 종쳐. 그쵸? 그러면은 후회가 됩니다. 너는 뭐 하는 놈인데 이 시험 날도 지각을 하느냐. 늦고 자기 자책을 하면서 기가 확 꺾입니다. 그쵸? 주변 사람들은 벌써 마음의 안정을 찾아 조용한데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헐떡헐떡거리고 있으면은 그 자체로부터 벌써 기를 뺏긴 거예요. 남들한테. 내가 진다고. 그것도 있죠. 두 번째는 빨리 왔어. 한 1시간 일찍 왔어. 왔는데 아까처럼 막 책 넘기다 보면 그냥 거기서도 이제 좌절하는, 다 모르는 거야. 넘겨보면 다 처음 보는 거야. 그 좌절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찍 왔는데 시험 바로 직전에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손 들 필요 없지만 화장실 갈지 말지 고민하고요. 그냥 참을지 아니면 그냥 좀 늦더라도 다시 늦게 들어오더라도 갈지 이런 것도 고민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갔는데 막 줄 서 있어 사람들이. 늦을 것 같아 시험 시간에. 그러면 그냥 참을지 그래도 이제 좀 늦더라도 해결할지 이런 문제. 이런 것도 여러분 고민 안 해보면 생각지도 못한 변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내 뒷자리에 있는 애가 내 의자를 발로 툭툭 건드리고 있어 지금 현재 시험 중간에. 그 신경 쓰이잖아요. 또 어떤 애는 막 계산기 두드리면서 두두두두둑 두드리면은 계산 문제가 5번이다 1번 보고 있는데 왜 저는 어떻게 저렇게 빠르지? 그런 거에서 내가 밀립니다. 정신적으로. 또는 그 시험 감독관이 왔다 갔다가 내 옆에 서가고 계속 내 거를 보고 있어. 그거 신경 쓰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나눠주는데 나는 맨 앞에 있고 또 맨 뒤에 있는 사람은 불리하다고 느끼고 뒤에서도 걷는데 앞에 있고 이런 것들도 작용하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시끄럽거나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다 나를 내 점수를 깎아먹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몇 번만 연습하면은 다 당연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요것 때문에 과목당 한두 문제 놓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 다 맞지. 내 실력만큼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겠고 요번에 수업 처음 듣는 분도 있고 두 번째 듣는 분도 있고 공부하셨던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셨던 분은 6단계를 한꺼번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목표만 정확히 잘 집중할 수만 있다면 하셔도 되고 그냥 그렇게 마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1단계부터 가도 어차피 다 돼요. 학원 커리갈이 잡혀 있기 때문에 소화만 잘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은 예습은 안 해오셔도 돼요. 예습은 안 해오셔도 되고 복습만 하세요. 복습을 하는데 수업 듣고 복습을 아예 서브노트 작성하는 식으로 복습을 하시고 서브노트 작성하시고 그 서브노트 작성을 어떤 분들은 수업 끝나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주중 수업을 모아서 주말에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유리할까요? 서브노트는 쉬는 시간에 줘. 쉬는 시간에. 이제 1교시 끝났잖아요. 2교시 사이에 쉬는 시간에 두 가지 해결하셔야 돼. 앞 시간 거 이해한 거 요약해서 서브노트 만들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오시고 이걸 동시에 하셔야 돼. 이게 만약에 그 3시간 반 수업 끝나고 하려고 해도 3시간 반 정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집에 가서 하면 한 30%는 까먹어요. 완전 생소해. 주말 가면 거의 반 이상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복습은 그 자리에서 하셔야 돼.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오늘 요만큼 공부했잖아요. 그럼 내일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모레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일이 되면 공부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그게 오늘 이 설명을 듣고 오늘부터 실행하는 게 진짜 좋아요. 여러분 채택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해보면 저는 제 스스로 제가 머리가 나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머리가 나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암기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저는 연결이 안 돼요. 보세요. 이렇게 공부하면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속도 때문에 그래요. 속도. 진도 느려질까 봐 이렇게 가는데 근데 여기가 이해가 되려면 이게 이해 안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학문이라는 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해 안 되면 어차피 다시 돌아와. 그럴 바에는 그냥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
그럼 어느 세월이 그걸 다 하냐? 요거 한 몇 번 지나고 나면은 요거 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보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사실 10초도 안 걸려요. 근데 안 보고 그냥 넘어간 사람과 요거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고 넘어간 사람은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요. 맞죠? 그러면 1회독이 끝나면 이 앞부분은 막 수십 번 본 거예요. 수십 번. 그리고 다 그려져. 어느 페이지 왼쪽에 무슨 그림이 있고 내가 빨간색으로 뭐 써놨고 어느 페이지 오른쪽 안에 내가 메모한 게 뭐다가 다 생각나게 돼 있어. 그리고 이걸 또 다시 한번 요약했기 때문에 아주 파워풀한 뭔가 나만의 무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항상 처음부터 하세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처럼 절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페이지부터 다시 보세요. 그럼 볼 거 몇 개 없어요. 대부분 이해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까지 반복해서 보시면 경의 흐름이 다 잡힙니다. 그럼 문제 풀기도 쉽고요. 그 중간에 나눠드린 유인물 잠깐 보고 엄청 작게 했구나. 그 첫 페이지에는 그냥 표로 그동안 이제 출제된 빈도를 이제 쭉 표현해 봤는데, 우리 시험의 관건은 그 마지막 MIS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 관건이. 그 MIS가 보통 한 문제, 두 문제 계속 나왔었는데 이거 정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MIS는 왜 그러냐면 학문 자체가 정착되지 않았어요. 정착되지 않았고 주로 요즘 트렌드, 요즘 강조하는 거, AI가 요즘에 이제 이슈니까 AI 관련된, 아직 한 번도 AI가 나온 적은 없잖아요. 요런 게 나올 수 있다. 그럼 이걸 대비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하나는 그 나머지는 지금 보시면 2020년, 21년 여기 보면 어디는 좀 많고 어디는 적잖아요. 밸런싱이 안 돼 있잖아요. 이럴 때는 출제자가 누구냐를 알 수 있어요. 이 조직행위론 전공자가 출제했구나. 예를 들어서 2020년은 여기가 난이도가 상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거기다가 뭐 중하 이런 것도 이제 좀 넣어드렸는데, 그 출제가 많은 곳,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많은 곳이 출제자가 자기 전공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밸런싱이 안 돼 있는데 2024, 25로 갔더니 상당히 밸런싱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거 신경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 모니터링까지 받고 있다는 얘기. 이 정도 되면은, 그러면 문제가 더 세련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회계나 재무 합쳤을 때 문제수가 꽤 많죠. 회계나 재무.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나 재무는 절대 난이도가 높은 걸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회계사 시험 이런 데서 내려면 2시간에 한 문제 풀고 막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2차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1차 시험에서는 1분에 한 문제짜리이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를 헤비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회계나 재무는 이론도 매우 난이도가 아래면서 문제도 유형화되어 있고 푸는 방법도 유형화되어 있고 유형화를 제가 다 전달해 드려요. 빨리 푸는 방법까지 다 전달해 드리니까 이 부분을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회계 재무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회계사 시험에 그 회계학 그걸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와 우리는 아예 세상이 다르다. 우리는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고, 제가 그래서 1, 2월 수업과 7, 8월 수업을 다르게 잡은 게, 그 예전에는 7, 8월에 기초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계재무를 안 하고 1, 2월에 가서 했었는데 너무 늦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그런 반응이.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번에는 7, 8월에 회계재무를 제가 2번씩 해서 4번을 넣었어요. 그리고 1, 2월에는 거의 안 할 생각이에요. 거기는 이제 새로운 것만 더 추가해 드릴 것만 할 생각이고, 그래서 그 회계재무를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거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난이도 높은 것은 어디서 내느냐? 원론에서, 원론하고 마케팅에서 주로 냅니다. 원론 마케팅. 왜 그러냐면 원론은 새로운 이론을 넣기가 쉬워요. 요즘 이슈. 그걸 넣기가 쉬운 게, 마케팅도 비슷해. 마케팅도 스킬이 굉장히 다양한 스킬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오프라인 마케팅이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도구들이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또 하나는 통계를 좀 내고 싶은데 선생들은 통계를 낼 수 있는 데가 마케팅의 마케팅 조사론 하고 인적 자원 관리에서 평가, 종업 평가 이쪽에 통계를 좀 넣을 수가 있거든요. 올해도 제가 이제 엊그제 시험이라서 자꾸 언급하는데 이 군무원 시험에도 인사 관리에서 그 통계가 나는 신뢰성, 타당성 비교형이 나왔는데 난이도 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대부분 학생들한테 편한 문제를 던지지만 몇 개는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비장의 무게를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 중에 교수들은 통계를 내고 싶다. 이 욕구가 갖고 있어요. 통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맞잖아요. 통계를 알았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그래서 난이도가 상은 원론 아니면 마케팅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러분은 인적 자원 관리랑 조직이 이 주요 변수가 2차랑 겹친다. 그러므로 2차에서 어려운 거 내면 되니까 1차는 쉽게 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차 대비해야 되니까 2차까지 공부하니까 1차에서 어렵게 내도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건 출제자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출제자가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렇게 해서 인사랑 조직은 약간 변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2페이지, 3페이지에 제가 쭉 넣어드렸는데 다 설명한 거니까 예를 들면 이제 큰 제목만 읽어보면 방금 1번 시험 전체적 난이도는 쉬워졌지만 학생들이 느낀 난이도는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세 왜 그런지는 제가 밑에다 넣어놨고 두 번째 생산 마케팅 재무 회계 출제 빈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상해 문제가 이번에는 조직 인사에 집중됐습니다. 25년도는 그 다음에 넘겨서 노무사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40문제로 늘어난 변수가 하나 있고요. 40문제 늘어난 변수.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경영학 내는 시험 전체 중에서 이제 40문제 내는 그 과목은 2개밖에 없어요. 이제는 나머지 다 25문제 뭐 이렇게밖에 안 되고 회계사는 최근에는 25문제도 아니라 8문제로 줄었어요. 경영학 파트가. 나머지 다 재무관리로 내거든요. 그래서 이 노무사 시험이 이제는 거의 뭐라 그럴까? 주도권을 좀 쥐면서 좀 끌어가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계사 시험을 다 참조해서 그걸 갖고 조금씩 변형해서 나왔었는데 거꾸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이게 응시자가 많아지게 되면 시험의 권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더 잘 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잘 내려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변형할 거라고 노무사가. 그런 걸 알아두시고 마지막 방가로 4번에 6단계는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잘 참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2교시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